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녘, 제 개인 비서가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은 새빨갛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남편분께서 회사의 모든 자산과 계좌를 전부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그날 밤이 오기 몇 시간 전에 저를 보셨다면 아마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정리된 회의 일정과 설탕 없는 커피, 그리고 항상 제 통제하에 있는 숫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익숙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허름한 월세방 한 구석의 작은 책상에서 시작해 마침내 제 소유의 빌딩을 갖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바닥을 걱정해 본 적 없는 계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신뢰, 그리고 제가 항상 지켜온 한 가지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훗날 이 원칙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사실 평범했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출장 혹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의 변명에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 부부 사이는 예전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저는 그것이 서로 바쁜 두 성인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넘겼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드러운 노크도 망설이는 노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문 뒤의 손이 허락을 기다릴 인내심조차 없는 듯 다급하고 공황에 빠진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조차 중요한 이유 없이는 감히 저를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노크 소리가 다시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잠옷 가운을 걸친 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불길한 예감이 제 발목을 뒤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개인 비서, 지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늘 제 그림자 같았던 그녀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눈물로 젖어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재킷조차 제대로 잠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제 이름을 채 부르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소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선 들어와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현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을 목격한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연 씨, 나 좀 봐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사에 모든 자산이 전부 인출되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은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났습니다. 제 뇌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제 주변의 세상을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드는 수많은 알림, 거래 내역 보고서, 그리고 은행 기록들이 떠 있었습니다. 주거래 계좌, 예비 계좌, 심지어 대표님의 개인 통장까지.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전부 비어 있습니다. 저는 발밑의 바닥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가? 저는 물었습니다.
이미 그 대답이 제 입가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준, 상무님입니다, 대표님. 그 이름은 제 머리에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김수진,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제 뇌가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라고 그 비서? 지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 내 남편, 그동안 내 옆에서 잠들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내가 피와 땀으로 이룬 모든 것을 함께 누렸던 남자.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서윤아. 라고 항상 말하던 그 남자. 알고 보니 그는 누군가의 편이긴 했습니다. 단지 그게 내가 아니었을 뿐. 저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멋대로 요동치는 제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침내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액수를 말했습니다. 만약 그 숫자를 글로 쓴다면 아마 한 달락을 꼬박 채워야 할 정도일 겁니다. 확실한 것은 그건 제 인생의 거의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상무님은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체는 단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치밀하게, 그 단어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민준이 제게 보고서를 너무 자세히 읽지 말라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모든 다정한 미소, 나만 믿어 라고 했던 모든 말들, 그 믿음은 이제 제 등에 꽂힌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아직 서울에 있나? 저는 물었습니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그 두 사람 이름으로 된 항공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는 남편과 돈,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환상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저를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경고 신호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뜨고 여전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알았을지도 몰라요. 지연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 새벽 무너진 것이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끌어안아야 했던 그 사람이 실은 자신의 칼을 가장 가까이에 숨기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뻣뻣한 몸과 무거운 머리로 거실 소파에서 잠을 깼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커튼은 젖혀지지 않았으며 에어컨은 꺼진 지 오래되었지만 집안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 어젯밤에 일어난 모든 일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잔액 0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유리잔을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멈추지 않고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기억의 조각들과 뒤섞여서 말입니다. 저와 민준은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꿈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이디어와 의지만으로 기어다니던 시절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밤을 새워가며 저를 도와주고, 제안서를 배달해주고, 심지어 우리 회사의 첫 제품을 직접 포장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저를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역할은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키우느라 바빴고 그는 즐기느라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민주는 점점 일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최종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얼마인지,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저는 그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그를 너무 믿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자리, 어젯밤 당연히 채워져 있어야 했던 자리. 저는 최근 몇 달간 그가 얼마나 자주 늦게 들어왔는지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날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고 어떤 날은 어딘가 억지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물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잔소리하지 않는 아내, 성숙한 아내, 세상이 항상 흑백 논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상적인 아내가 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경계심을 가진 여자가 되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빗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녀 또한 밤새 잠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는 사라지지 않은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시스템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 법적으로 박 상무님은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접근 권한을 준 건 나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한 것도 나고, 그건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이란 공유하는 것이고 울타리 없이 삶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코 세우지 않았던 그 울타리는 제 인생 최대의 배신을 위한 탈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표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잘못은 신뢰를 악용한 그들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현 씨,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하지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상무님은 여전히 대표님의 남편이셨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타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타당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간 후 저는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옷장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옷 몇 벌이 사라졌습니다. 시계도 없었고 신발은 단 한 켤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저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한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저는 민준이 발코니에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즉시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야?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의 제 침묵은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사진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미소, 휴가, 소소한 축하 파티.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배신은 낯선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어떻게 안심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잘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즐길 차례야. 이름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두려움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감정, 차분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하지만 제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거울 속의 제게 속삭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공감하는 듯 들렸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아직 완전히 잔인하지는 않다는 듯이.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연루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얼마나 깊이 배신당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 머릿속에서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준과 그 여자가 제가 무너져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중에서 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예전에 일부러 무시했던 모든 균열의 조각들을 기억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은 제 인생 전체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이제는 조롱처럼 들리는 웃음소리의 메아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위층의 작은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민주는 거의 들어오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갈 만큼은 똑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최신 재무 보고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날것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메모, 거의 잊혀진 이메일, 예전에 맹목적인 믿음으로 서명했던 초기 계약서들. 제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제 생각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계획된 것이라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범죄는 없습니다. 저는 은행, 법무사, 심지어 회사 설립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옛 동료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치고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그 침착함이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점심 무렵 한 이름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김수진,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제 회사에서 일했었고 민준의 비서였습니다. 결국 도시를 옮긴다는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심지어 그녀에게 추천서를 써주며 재빠르고 충성스럽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충성스럽다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웠던가. 정작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시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휴가 사진, 명품 가방, 제가 거의 가보지 못한 레스토랑들, 모든 것이 비슷한 시기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 하나, 유리창에 비친 모습에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 감정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눈물도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가슴의 압박감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민준에게 수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무 야심차. 내 타입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미소를 지으며 하는 거짓말입니다. 서재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지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요. 그녀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거래가 몇 건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된 강도였습니다. 지연 씨, 저는 얼굴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래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타당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이 고통이 마침내 형태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개가 아니라 제가 읽을 수 있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민준과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왔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한 커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씁쓸한 맛이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번호였습니다. 알 필요 없는 건 찾지 마. 저는 그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에 더 맑아진 머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결론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실행범일지 모르고 수지는 향락을 즐기는 자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주모자는 아직 무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제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온전하게 보이기 위해 억눌러왔던 직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연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나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공감하는 말투였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짓, 그녀가 말하는 방식. 이상한 점도 잘못된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저를 조심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아닌 오래된 노트에 특별한 메모를 했습니다. 손글씨로 이름, 날짜,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사건들을 적었습니다. 저는 아직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기록했을 뿐입니다. 간 무너진 이 삶에서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큰 배신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일부러 보지 않기로 선택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느끼는 것을 믿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감정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흐린 하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식당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 한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쓴 향기가 미처 끝내지 못한 대화의 잔재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움직이며 자연스러워 보이는 침착함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마도 그녀는 제 아침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설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항상 빵을 오른쪽부터 자른다는 것, 보통 몇 시에 화면을 보다가 긴 한숨을 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배려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관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님과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지현이 제 앞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대기업 사건을 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언제 연락했어요? 오늘 새벽에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잠을 설쳐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말투에는 무언가 너무 준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예전에는 궁전처럼 느껴졌던 건물이 이제는 낯선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일부는 미소로 저에게 인사했고 일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고 저는 그 사실을 조금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큰 책상, 가죽의자,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벽. 저는 그곳에 꽤 오랫동안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자는 온전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세한 선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선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지연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확실히 알아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단지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무미건조한 목소리를 가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끼어들지 않고 듣고 몇 가지를 메모한 다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제가 아직 가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내내 지연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세부 사항을 덧붙이고 날짜를 상기시키고 제가 거의 잊어버릴 뻔했던 전문 용어를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감명받은 듯 보였습니다. 유능한 직원이군요. 그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미소 지었습니다. 유능하다. 네, 너무 유능하죠. 저녁에 저는 머리가 복잡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어제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목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민준의 이름, 수진의 이름, 몇몇 날짜, 몇몇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페이지 사이사이에 계속 적혀 있는 한 이름, 지현. 저는 왜 그것을 적었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물음표를 붙일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형태가 없는 그림자처럼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저는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더 이상 완전히 믿지 않지만 아직 의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의 방식으로. 지연 씨,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나랑 일한 지 얼마나 됐죠?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왜 나랑 일하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은 다르셨으니까요. 대표님은 직원을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녀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오래 침묵했습니다. 박상무님은 항상 대표님의 그림자 속에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솔직해서였습니다. 비서치고는 너무 솔직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연은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제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그분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려해 본 적 없는 관점에서 민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예전에 받았던 협박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도 추가적인 단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협박하는 사람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침묵하는 사람이 종종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지연의 방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엿들을 생각도 의심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목소리가 저를 그 자리에 못 박았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걱정 마. 목소리는 낮게 들렸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눈치 못 챘어. 저는 움직이지도 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몇 초 후 그 목소리는 멈췄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이 차가워질 때까지. 아마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이 너무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빈 곳에서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제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문장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종종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새벽 이후 처음으로 저는 상실감을 안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훨씬 더 위험한 한 가지 감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경계심.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거나 화장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마주보는 얼굴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더 날카롭고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예전에 부드러웠던 제 일부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에게서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고 전화하지도 메시지를 보내지도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로 작정한 사람은 부른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지연은 몇 가지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늦게 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타당한 이유였습니다. 의심하기에는 너무나도 타당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불이 켜진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 층은 마치 제가 제대로 멈추지 않고 지나쳐온 제 인생의 조각들 같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가장 높은 층에서 열리고 저는 예전에 완전히 제 소유라고 생각했던 세계로 다시 들어섰습니다. 제가 사무실 의자에 앉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윤 대표님,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한 손님이 끈질기게 뵙고 싶어 하십니다. 박민준 상무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가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제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도 망설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분명히 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심지어 마치 평범한 약속에 온 것처럼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 대표님. 그녀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환영하지도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올 용기가 있다니.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용기일까요? 어리석음일까요? 아마 그 차이는 미미할 겁니다. 저는 그녀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용건을 말해요. 수지는 편안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느끼는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몇 가지를 바로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요. 저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해?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배신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역겨워서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훔쳤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이라고 부르는군.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대표님, 단지 주인이 바뀔 뿐이죠. 그녀의 말은 미끄럽고 훈련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독백을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어디에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더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바보가 아니었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두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주목받고 싶어 했습니다. 진정한 주모자는 보통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것만이 용건이라면 제가 말했습니다. 가도 좋아? 그녀는 일어서서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 씨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찾지 마. 당신이 무엇을 하든 이미 늦었으니까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 전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수진의 얼굴이 약간 변했습니다. 아주 약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그랬습니다. 몇 시간 후 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윤 대표님, 그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주소지를 이전하고 몇몇 자산의 소유권 변경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씩 그들은 모든 허점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저를 짓누르는 침묵으로 맞이했습니다. 제 자신 외에는 다른 생명의 소리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 수진을 만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이미 졌다고 확신하더군.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그녀가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저는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에 작은 여행 가방을 열고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 재산을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찾는 것을 멈추고,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사는 것을 멈추기를.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제게서 등을 돌렸을 때 포기하도록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일어서도록 길러졌습니다. 문 뒤에서 저는 지연의 발소리가 다가와 멈추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노크하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꽤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내 떠났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 처음으로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게임이 바뀌었고 그들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생자가 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장 진실하게 들리는 속삭임으로 가장 큰 배신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수진과의 만남 이후의 날들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출근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직원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외부 세계는 주인이 자신의 삶에 폐허 위를 걷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민준이 한 일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모든 삶, 제 습관, 제 약점을 지도화한 것 같았고 저를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현은 점점 더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제 일정을 상기시키고 회의를 주선하고 심지어 거의 과도할 정도로 꼼꼼하게 걸려오는 전화를 걸러냈습니다. 대표님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울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항상 제가 화면을 보기 전에 누가 전화했는지 아는 방식, 변호사가 너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때 대화를 이끄는 방식, 제가 약해져 있을 때는 항상 곁에 있지만 제가 스스로 계획을 세울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 저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 서재에서 잠든 척했습니다. 불은 일부러 반쯤 껐습니다. 저는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이 약간 열렸습니다. 지연이 엿보았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 알림 소리가 조용히 억눌린 채로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얼굴을 형성하기 시작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감사였습니다. 실제 이유는 처음부터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이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무 흐름 구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서명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쁠 때 그녀는 저와 외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예,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짧은 면접, 깔끔한 대답, 존경심 가득한 눈빛. 그녀는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항상 저는 대표님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녀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연 씨, 저는 제 앞에 있는 서류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무너진다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 같나요? 그녀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대표님? 그냥 대답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졌다고 느꼈던 사람이요. 그 대답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생각에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졌다고 느꼈을까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로서 아내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변호하는 건가요?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저는 단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해, 무언가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차에 앉아 멀리서 사무실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층의 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책상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전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아직 눈치 못 챘다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것이 아직 계획대로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내가 모든 길을 쥐고 있어. 그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거야.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제 뇌는 오히려 아주 맑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안개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깊은 배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뒤에 서도록 허락한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평소와 같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소로 지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말이 이제 제가 믿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저는 한 이름을 굵은 선으로 쓸 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연, 더 이상 물음표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 믿는 척, 약한 척, 의존하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조용히 그들이 듣지 못할 때까지 그들이 듣지 못할 발걸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에 관한 것도, 민준에 관한 것도, 수진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더 이상 진실에 놀라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 며칠을 같은 얼굴로 보냈습니다. 옅은 미소, 안정된 말투, 계산된 걸음걸이, 의심으로 읽힐 수 있는 변화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지연이 저를 관찰했다면 그녀는 이전과 같은 여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충격받고 의존적인 여자.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제 걸음걸이를 늦추고 지연이 일정을 관리하게 하고 그녀가 변호사와 더 많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녀가 저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걸러내게 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모든 경계는 오히려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항상 허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현은 부주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부 회의라는 이유로 너무 자주 사라졌습니다. 제가 특정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 빨리 알았습니다. 한 이름에 닿지 않도록 대화를 이끄는 것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녀가 불안해하는 요일, 그녀가 자주 전화하는 시간, 그녀가 휴대폰에 가장 방어적일 때, 어느 날 밤 저는 일부러 관련 없는 이름을 하나 언급했습니다. 오래된 법무사에게 연락해볼까 생각 중이야. 저는 차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분이요? 그녀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이제 관련 없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 낭비입니다. 다음 날, 그 법무사가 먼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는 차가운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노트북의 오래된 폴더를 하나 열었습니다. 지연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폴더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이메일, 초기 대화, 결코 보내지지 않은 계약서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서 저는 숨이 솟을 듯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취업 추천 이메일. 발신자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민준의 개인 주소였습니다. 날짜는 심지어 지연이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제 인생에 들어왔고 저는 그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정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는 지연이 제 곁에 서서 민준이 멀어질 때 저를 위로해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동정의 말, 안전하게 느껴졌던 모든 손길. 알고 보니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절정은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인 척하고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리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지연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젖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제가 그녀를 안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숨기려 하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옅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게 대표님의 결정이라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돕겠다는 말은 망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저는 지연을 미행했습니다. 대놓고도 아니고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멀고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도시 한 구석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호화롭지도 소박하지도 않은 마치 환승지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민준이 같은 문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감정의 폭발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주 최종적으로 느껴지는 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게 웃고 오랫동안 비밀을 공유해온 두 사람처럼 친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도 단순한 금융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앉아 마지막으로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더 이상 목록도 표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썼습니다. 나는 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침표와 함께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어적으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실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완전히 고갈시켰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은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고 만든 사람은 항상 정확하게 허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은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진정으로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일어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길은 소리 없이 내리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마치 떠나기를 꺼리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아스팔트에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차고에 차를 주차하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물건이 제게 답을 줄 수 있다는 듯이 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문을 닫자마자 침묵이 저를 잔인하게 덮쳤습니다. 발소리도 다른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방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의해 배신당한 한 영혼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었습니다. 제 몸은 방향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것처럼 저는 침실로 들어가 우리가 함께 사용했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침대는 잘못이 없었지만 너무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새벽 이후 처음으로 저는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폭발하지도 흐느끼지도 않고 단지 마침내 자신의 땅을 찾은 비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속았기 때문이 아니라 허약한 믿음 위에 제 자신이 세워지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던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파트에서 나왔을 때의 민준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를 아프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반복 재생되는 녹음처럼 처음으로 저를 두렵게 하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멈추면 어떨까?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되는 것을 멈추는 것. 저는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예전에 알던 여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제 등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가 짧게 내쉬었다가 다시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공기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 지점에서 저는 정말로 거의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피로감에 거의 항복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가 침묵을 깰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똑똑하다면 지금 멈춰. 넌 이길 수 없어. 저는 그 화면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하고 부서진 웃음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웃겨서가 아니라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저를 멈추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제가 아직 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확고함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며칠 전 반쯤 채웠던 작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를 추가했습니다. 서류도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 계획에 넣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파일들을 열고 모든 것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로서도 버림받은 아내로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으려는 삶의 정당한 주인으로서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침착하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빨리 이겼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항상 사소한 한 가지에 부주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흘러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로는 여전히 있었고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장도 감정의 토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결정만이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은 제 인생의 최저점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고 거의 사라질 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심연의 바닥을 보고 올라가기로 선택한 사람은 더 이상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눈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창문 뒤에서 해가 떴을 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전에 박서윤은 무너졌고 그 폐허에서 일어선 여자는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졌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항상 가진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시당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피곤해 보이는 박서윤이 되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며 지연이 많은 일을 처리하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통제권을 넘겨준 것처럼 제 모든 불평은 이제 패배의 인정처럼 들렸고 그것이 그들을 부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현은 점점 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말하기 시작했고 요청받지 않은 조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제 이름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그들이 만질 수 없는 층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조직도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초창기에 저와 함께 일했던 옛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웅장하게 서기 전에 제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일정 없이, 증인 없이, 디지털 흔적 없이 한 명씩 만났습니다. 한 소박한 집에서 저는 예전에 제가 파산에서 구해준 전 시스템 컨설턴트 아르만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모든 오래된 기록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민준이 개입하기 전에 제가 이용했던 법무사 라트나를 만났습니다. 정말 이것을 다시 열고 싶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제 밤은 이제 조용한 만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모든 흐름을 다시 기록하고 연대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곳에는 감정이 없었고 단지 논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지른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자산을 빼돌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오래된 경로 하나를 지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올바른 열쇠로 열 수 있는 기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경로. 그 열쇠는 여전히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어느 날 오후 제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해. 그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충분히 오랫동안 싸우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숨겼다고 생각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일부러 한 가지 가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지분을 팔지도 몰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떠날 거야. 지연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다음 날, 저는 이전과 같은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포기하는군.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가짜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거가 모였습니다. 크고 드라마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모았을 때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그림을 형성했습니다. 자금 흐름, 시스템 접근, 실행 시간, 그리고 그 중간에 항상 나타나는 한 이름, 지현. 저는 증오 없이, 분노 없이, 단지 명확함으로 그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거의 비어있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잔인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귀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로의 귀환. 저는 노트에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쓰고 그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종이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깔끔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을 바꿀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배신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민준에 대한 꿈도, 수진에 대한 꿈도, 지현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짐 없이 너무 믿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제 자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최고의 계획은 가장 복잡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이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진실을 만났을 때 항상 이깁니다. 그날은 큰 소리도 비도 과도한 예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은 평범하게 느껴졌고 바로 그 때문에 완벽했습니다. 저는 더 일찍 일어나 평범한 중성색 옷을 입었습니다. 과도한 화장도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이기려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자신과 화해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식탁에서 저는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평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더 상쾌해 보이시네요. 저는 그 미소에 답했습니다. 푹 잤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지연은 앞으로의 계획, 부서 이동 가능성,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말이 이제 불필요한 고백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동안 법적 절차와 내부 감사에 관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평가였습니다. 지연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그녀가 그동안 즐겼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서서 회의실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보고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회의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침묵, 믿음이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 없이 주어졌을 때 위험해집니다. 저는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르만이 일어서서 화면을 켰습니다.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는 어조도 높은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실, 시간 순서, 접근 경로, 거래 패턴, 지현의 얼굴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내 편에 서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았죠.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이미 한 일들을 하나씩 침착하게 그녀가 연기할 틈을 주지 않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화면에 민준의 이름이 나타났을 때 몇몇 사람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의 관련성이 설명되었을 때 더 이상 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연이라는 한 매듭으로 귀결되었을 때 침묵은 압박감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분노로 당신을 고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너무 오랫동안.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기록했습니다. 절차는 드라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밖으로 끌려나갈 때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마침내 그녀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권력이 단지 제 인내심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주는 같은 경로를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만남도 감정적인 이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눈물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조용한 서류로 끝났습니다. 수진. 그녀는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 없이 이야기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같은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정직했습니다. 회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과거에도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창문 뒤로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 삶의 붕괴에 관한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책을 닫고 다시 놓았습니다. 다시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넘어졌었고 거의 사라질 뻔했었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일어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 이름은 박서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믿었기 때문에 얕보였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만든 여자는 다시 시작할 방법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